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CPI 역주행.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는 좀 더 멀어졌다고 봐야겠죠? 관심을 모았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뉴욕 증시나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갔다, 어느 정도 잡혔다, 따라서 조만간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잡혔다라고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CPI 물가가 안정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밤사이 나온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 12월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보시면요. 전체 헤드라인 CPI는 1년 전에 비해서 3.4%가 올랐습니다. 자, 시장 예상치 3.2%보다도 0.2%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대목은 11월 달치 3.1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2%대로 내려간다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3.4%로 껑충 올랐습니다. 역주행했다는 얘기죠. 자, 전월 대비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에 비해서 오랐다는 이 얘기는 어떤 기저효과나 역기저효과를 뺀 건데요. 이것은 0.1에서 0.3으로 3배가 올랐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올랐고요. 이 전월 대비 헤드라인 CPI가 0.3 오른 것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상등이 켜졌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근원 CPI, 이것은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식품 이런 종목을 뺀 것인데요. 이 대목은 3.9% 올라서 전월보다는 0.1%포인트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안도할 만한 대목이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가 3.8이었는데 이보다는 또 높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3, 0.3.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린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도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더 높았다. 네. 그래서 4가지 지표 중에 하나만 예상에 맞았고 나머지 3개는 이렇게 75%는 예상을 웃돌았다. 그래서 이것은 골디락스로 가다가 역골디락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불안감을 정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CPI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2% 목표는 언제 달성할 수 있느냐, 특히 3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할 수 있느냐라는 데 대한 불안감이 정폭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물가는 대세는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산의 길을 등산해서 정상을 정복했다가 내려갈 때도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울퉁불퉁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에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혼조세라 하더라도 막판에 좀 만회를 해서 혼조세지 장중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물가가 끝나도 마지막 9회 말 이사 후에도 끝난 것은 아직도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 야구의 격언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는 가장 큰 요인은 주거비 쪽에 종목별로 볼 때 지금 집값, 이 주거비에는 집의 매매 가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라든지 또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서 사실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 임대료가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표 반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쨌든 혼조 양상이다.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하가 과연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빨간불이 켜졌는데 오늘 밤에 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또 PC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시경제 지표 흐름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I가 CPI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니까 그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PPI는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그 원료로 사들이는 이런 제품의 가격인데 PPI가 좀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뭐 3개월, 6개월 후에 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잡혔는데 네. 밤사이에는 좀 올랐거든요. 미국이 지금 대량으로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바람에 사우디를 압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추세에 미국의 의도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이게 네. 최대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뉴욕 증시 정권 교체. 밤사이 뉴욕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연초부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더니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월을 했는데요. 애플의 지금 문제가 뭘까요? 예, 애플이 3년간 계속되어 왔던 뉴욕 증시의 대장주로서의 정권, 그 정권을 놓치고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뭐 흔히 그 나라 증권 시장의 상황이나 경제 변동의 추이를 보려면 그 나라 그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 대장주를 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장주고 일본은 토요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명품 회사, 루이비통 같은 회사가 1등을 해오다가 최근에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특히 비만약이 그만큼 중심이 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홍콩 증시를 통틀어서 텐센트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뒤졌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그동안에 엎치락 뒤치락을 해왔습니다만 2021년도부터는 압도적으로 애플이 대장주 지위로서 지위를 확고히 해왔죠. 자, 지금 앵커님의 그 문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잘 나가던 애플이 왜 무너졌느냐. 우리가 단순히 애플의 주가 지수가 빠졌다라는 것보다도 그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6가지 정도의 애플 주가가 빠지는 요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요가 아주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요. 또 재고가 너무 많은데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감감무소식. 또 아이폰이 혁신이 정체돼서 굳이 아이폰 안 쓰더라도 어느 나라 걸 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 대세로 부각하고 있는 이 AI 쪽에서 별 소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비전 프로 2월 초에 지금 곧 내놓는데 여전히 가격이 비싸고 대중화에 아직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6가지 요인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중국발 쇼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애플은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고 또 판매에 있어서도 중국 판매 때문에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나 그 성장 동력을 유지해 왔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전쟁 속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그 견제용으로 애플을 정조준해서 애플 아이폰 쓰지 말라. 물론 중국 당국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중국의 이런 그 경제 제재, 우리나라 사드 보복에 있어서도 중국은 사드 보복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기업들은 한국에 여행단 파견하지 않고 또 한국 제품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처럼 실제로 중국 당국의 그 견제 심리가 중국 인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확대가 되어가고, 그렇다면 애플이 근본적으로 이 생산과 판매에 중국 의존을 고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상당히 휘청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불길한 예감이 여러 가지 그 예감을 털어놓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US 스틸, 지금 일본에게 넘어간다는 US 스틸이 한동안 1등, 그러니까 철강이 1등을 하다가 그동안에 정유회사, 그다음에 또 애플 같은 회사, 네.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2000년대에 들었으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앞서 왔어요. 1990년대부터.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독과점 시비에 걸리면서 기업 분할 위기를 맞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좀 상실했다가 다시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부활은 AI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목, 또 클라우딩 서비스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장, IT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를 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이렇게 누가 과연 뉴욕 증시의 대장주가 될 것인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혁신이 있고 없고의 결과가 오늘 이 대장주 교체로 이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SEC 저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을 하면서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기대는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발언이 좀 주목되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승인을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뉴욕 증시에서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11일부터, 그러니까 간밤에 네. 11개 종목이 일제히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좀 역사적인 날이죠. 그동안에 완전히 사생화 취급을 받았고 또 금융상품이 아니다, 기다 논전이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이란 이름으로 거래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날 거래를 보면요, ETF가 한때 좀 오르다가 지금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거래 하락한 시초가보다 지금 하락한 상태에 있는데요. 11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 지금 이 시각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하나고 나머지 10개 종목은 하락세입니다. 네. 근데 뭐 시세야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일비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감독 당국인 미국 정부의 속내가 무엇이냐 하는 대목이었는데요. 네.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는 게리 겐슬러, 이 그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부 공식 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 성명을 내놨어요. 오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자체를 승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용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이 비트코인을 상장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잇따라 아주 강경한 톤의 비판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소비자들,
금융 참여자를 많이 헷갈리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말지, 승인을 해놓고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네. 이런 어떤 질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대목은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정권 거래소의 정식 상품으로 상장이 된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ETF라는 것은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ETF를 샀다고 해서 내가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자산 관리 회사를 믿고 그냥 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현물 ETF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 주식을 ETF로 만든 상품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뉴욕 증시가 러시아 지금 경제 제재 중인 러시아 주식을 승인한 거 아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무슨 굴이라든지 커피 이런 어떤 그 식량 제품 같은 것도 ETF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ETF 상품이 뉴욕 증시에 들어가 있다. 그 식량이 뉴욕 증시의 상장 종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갠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승인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규제의 일관성 차원에서 승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승인했을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기,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계속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특히 주목할 대목은 갠슬러의 성명서를 보면요. 비트코인의 ETF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ETP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여기서 F와 P의 차이는 뭐냐면요. ETF라고 되면 Exchange Traded Fund가 되는데 그렇죠. 지금 갠슬러는 비트코인의 이번에 ETF 들어온 거에 대해서 ETP, Exchange Traded Product라고 얘기했거든요. 프로덕트란 얘기는 좀 더 광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라고 하면 금융 상품의 이미지가 큰데 네. 이것은 하나의 그냥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렇지만 ETF 형태로 거래는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적어도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도 계속 강화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역풍. 대만 총통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현지에서는 박빙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전 대만 총통이죠. 마잉주 전 총통이 시진핑 주석을 믿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지금 막판 판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내일 드디어 대만이 선택을 하는 대만 총통 선거입니다. 총통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을 뽑는 선거죠. 그런데 어제 대만에서 아주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CG 그래픽에 나오는 마잉주, 뭐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차이잉원 전 총재 전의 총재죠. 네. 이분이 국민당에 올라오거든요. 꼬민당. 자, 그런데 지금 선거가 국민당과 민진당의 지금 각축전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국민당 전 총재이기도 하고 대만의 전 대통령이기도 한 대만에서는 대통령을 총통으로 부릅니다. 자, 대만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만 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믿어야 한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지금 선거에서 쟁점은 중국의 공격, 이 중국이 과연 대만의 독립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흡수 합병을 할 것인가. 네. 이 대목이 가장 문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상적국인 대만 입장에서는 가상적국인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이것은 마잉주는 중국의 하수인이 아니냐. 근데 문제는 마잉주가 문제가 아니죠. 마잉주의 같은 당 소속인 허우유이, 국민당의 허우유 후보도 결국은 중국의 하수인이다. 이제 이런 어떤 논리적 해석이 가능한데 아니다 다를까 라이칭더 지금 민진당 후보죠. 현재 여론조사상 1등입니다. 이 민진당 후보가 중국의 선거 개입이 성공해서 중국의 지시를 받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만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요. 대만을 믿을 것인가 시진핑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택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는 결과 발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깜깜이 상황입니다만은 결국 시진핑 이 지지 발언, 시진핑 믿어야 된다는 이 발언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네, 저희가 대만 총통 선거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앞서 박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대만의 리더십 교체가 지금 관건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제노사이드, 번역하면 대량 학살, 집단 학살 이런 뜻인데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 혐의로 지금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예, 이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집단 학살, 집단 살해 이런 건데 그냥 단순하게 많이 죽인다고 해서 제노사이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선천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인종 문제라든지 네. 종교 문제를 가지고 특정 인류 집단을 고의적으로 제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 이것을 제노사이드라고 그럽니다. 그리스의 제노스와 라틴어의 어떤 사이드를 합친 말인데요. 네. 남아공 정부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다. 이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네. 자, 이 대목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동안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 왔지만 지구촌 다른 일각에서는 이번 이스라엘의 반격이 하마스에 대한 반격이 인종 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이 재판은 오래 걸리겠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자신들이 제노사이드를 당해왔다고 주장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제노사이드를 하는 나라로 제소를 당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 여론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네. 이 대목 이스라엘도 좀 국제 여론 일각의 이 의견을 좀 깊이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CPI 역주행, 뉴욕 증시 정권 교체, SEC 저주, 시진핑 역풍, 그리고 제노사이드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